자,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현미경까지는 파트는 끝마치고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됐어도 여기서 계속 좀 더 나갑시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일종의 광을 빛 대신에 전자빔을 사용해가지고서 광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일단 배율 자체도 엄청나게 이 전자의 굴절 각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고배율, 100만 배율까지 올릴 수 있는, 이건 뭐 광학현미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상도가 뭐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의 200나노미터 그런 해상도가 아니라 일단은 단위 개별 나노미터 수준으로 이것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학현미경과 왼편에 보이는 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은 사실 일종의 해부학적으로 구조로는 뭐 매우 흡사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렌즈 자체를 물론 이제 전자를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매그네틱 렌즈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자기 렌즈를 사용을 한다는 것과 이런 일반적인 진짜 빛을 굴절시키는 그런 렌즈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뭐가 좋은데 해상도가 늘어난다라고 있잖아요. 물론 배율도 뭐 높일 수 있지만 해상도가 어떻게 배율을 그렇게 높이는데도 해상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거야 할 때 이 공식으로 설명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학현미경의 경우에서는 이게 람다가 빛의 파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요 람다라는 요 값에서 전자현미경에서는 이것을 이 일반적인 저전압에 100kV 정도의 저전압에서는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여기가 숫자가 줄어들면 이 D 값이, 해상도 값이 훨씬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것을 고전압으로 사용하면 이 정도의 값이 요 람다 값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은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전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제대로 그 바이러스 구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워낙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리보솜, 무슨 세포 골격 등의 미세한 것까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DNA 단일 분자라는 얘기는 지금 DNA 뉴클리티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DNA 사슬 중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 정말 미치겠네. 그래서 그러나 단점은 전자현미경에서는 실제로 절대로 이제 라이브로 볼 수, 광학현미경은 일정한 세포를 물론 염색을 시키지 않는다면 라이브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료이든지 전자현미경에서 관찰하려면 이거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픽세이션이라는 거죠.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요즘 저는 물론 학부 때 이것을 전자현미경 시료를 관찰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직접 이것을 이제 시료를 만들어서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사용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만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한 달간을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숙련공이 돼야 제대로 된 시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아무나 못하는 것이고, 그냥 광학현미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생물학 실험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자현미경은 한국에서는 웬만한 경우에 이제 테크니션들이 따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기가 힘든 경우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장애는 아티팩트가 장난이 아니라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도 이거 제대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맞아? 할 정도로 의문을 가질 정도로 많은 아티팩트를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이 두 가지 종류의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여기 이제 투과형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하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가 있고, 주사라고 하는 스캐닝하는 주사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가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그 똑같은 광학현미경으로 봤던 이 세포, 일종의 식물세포인데, 이 식물세포 안을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이런 디테일로 이 정도는 사실 엄청나게 저배율의 전자현미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것을 실제적인 입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감히 광학현미경이 무슨 짓을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전자현미경, 먼저 이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투과의 전자현미경은 이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중에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최대 배율이 이제 뭐야 이거 슈퍼스크립트가 없어서 50 곱하기 100만 5천만 정도까지 배열이 가능하나 실어 준비하는데 특히 까다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료를 매우 얇은 두께로 썰어야 되는데 1마이크론 두께로 썰어야 돼요. 이 두께로 썰어서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유리 자른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쫙 잘라야 되는데 이거 어쨌든 그 다음에 언제나 2차원적인 영상밖에 물론 당연히 제공을 못하는 것이고 흑백이다, 칼라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점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걸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컴퓨터로 칼라로 다시 입혀요. 그래서 그러한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 다양한 디테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다 칼라를 입히게 되면 이제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양색체가 이렇게 보이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활면소포체인가 이것이 골지구나. 골지체가 여기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반면에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주사 전자현미경은 이제 전자 빔이 충돌한 후에 나오는 2차 전자에 의한 영상을 형성함으로써 그러니까 투과가 안 되는 거죠.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는 그 전자를 투과시키기 위해서 그 시료가 그렇게 얇게 1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이 시료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까지 얇은, 그러니까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금속으로 메탈을 이용해서 그 밖을 코팅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3차원의 구조를 보는데, 바깥쪽에 표면의 3차원 구조를 보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전자현미경이며, 물론 배율은 이렇게 낮은 배율로 볼 수밖에 없으나 이 역시 흑백영상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리지널 영상은 흑백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컬러로 얼마든지 입히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건 이제 세균을 감염시키는 박테리아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세균의 세포 표면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지금 막 감염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이게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담아진 것이고, 곤충의 이제 이 앞에 잎 부분에 있는 헤어 구조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도 이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모두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동물 세포가 종이 표면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주사현미경으로 또 보이는 것입니다. 꽃가루들, 다양한 모습의 꽃가루들, 우리 혈관의 한 잘라진 단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적혈구들과 폐혈구들, 이거 그냥 그림으로 상상으로 아티스트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영상이며 그것을 컴퓨터가 컬러로 지금 재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사형 터널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구조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일종의 전자들의 자기 공명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분자 수준의 물질의 해상도를 0.01 나노미터의 해상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현미경 하나 개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게 됐어요. 86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서 탄소 그래핀
그래핀 자체가 그래파이트가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DNA 같은 여기 보이는 이제 실제적인 DNA가 긴 사슬이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디테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주사 터널 현미경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법을 사용해서 원자 간력 현미경으로 하는 건데 플라즈미드 DNA 우리가 앞에 좀 뒤에 보게 될 플라즈미드 DNA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아래층에 있는 나랑 친하게 지내던 인도 녀석 하나가 이거를 전문으로 해가지고서 나한테 맨날 DNA 이중 나선 구조 원자 간력 현미경으로 찍은 걸 나한테 와서 막 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 같이 복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게 납니다. 그래서 자 현미경의 백미 크라이오 EM 그런 전자 현미경 중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은 그러니까 분자의 디테일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으나 아티팩트와 살아있는 물질 네이티브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네이티브 실제적인 모습 라이브 네이티브 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반전을 이루게 한 것이 이제 한국말로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이오 이게 저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 그냥 저온이 아니라 초저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슨 200도 정도에 이르는 그런 초저온에서 이 시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자들이 이제 그 형상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가지고서 그 분자 구조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니어 네이티브한 스테이트에서 실제적인 분자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라고 하실지 모르나 그래서 그러한 실제적인 분자 구조를 이 크라이오 EM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 결정 구조를 사용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엑스레이 빔을 어떤 물질에다가 쏘게 되면 그 엑스레이가 그 물질에 굴절을 하게 돼서 그 굴절 패턴을 컴퓨터가 제대로 해석을 전자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의 형상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의 초기 원시적인 그런 기술 수준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 DNA의 분자 구조를 처음에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거기까지 갈 수가 없나 진도가 왓슨 크리크가 사실 이 데이터를 훔쳐와 가지고서 누구로부터 그래서 자기들의 분자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 모델을 이제 설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 크리스탈 그래프로 단백질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의 구조가 밝혀낼 수가 있으나 문제는 모든 물체들이 크리스탈 결정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완전히 복불복이라서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기 엄청난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서 각과의 노력 끝에 결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은 분자 구조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이언스에 논문 하나 내고 이제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폭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것이 이 크라이오 EM이죠. 굳이 더 이상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그런 기법 사용을 안 해도 돼라고 혹자는 그럼 혹시 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본 분들은 이거 대신에 NMR 사지 N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것은 가능한데 큰 물질을 이건 어제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만 NMR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라이오 EM에 관한 일종의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이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크라이오 EM 발명해낸 사람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거 역시 또 노벨상을 탔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중요했으면 노벨상을 탔을까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노벨상에 관해서 관심 1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하나 어쨌든
문제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이 단백질 예를 들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이 크라이오 EM에 의해서 보고 싶다. 그럼 그 단백질들을 막 모아가지고서 정제를 한 다음에 아주 극초온으로 이렇게 저온 상태에서 딱 준비를 해버리면 그것을 준비하는 그 물 자체가 수용액이니까 물 자체가 희한한 유리 결정체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들이 분자 구조가 흩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얼려져 있어가지고 막 이제 흩어져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전자현미경에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작은 디테일을 볼 수가 있겠어요. 전자현미경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각도로 앵글로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다양한 가능한 각도들로 전부 이것을 전자현미경이 2차원적으로 물론 관찰을 하나 그거를 전부 컴퓨터가 종합을 해가지고서 딱 분석을 하면 이제 그 물질의 3차원 구조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MRC 랩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일종의 메카가 되어버렸는데 요즘. 그래서 이 MRC 랩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분이 바로 거기서 그래서 이 세 분의 각각 다른 곳에 있는 이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크레딧을 얻게 됐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201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퍼지하게 돼가지고 이거 뭐 큰 도움이 되겠어? 이 정도 가지고 한데 이제는 2021년도, 20년도 수준에서는 이 분자의 하나하나의 구조가 전부 다 까발려지게 될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게 돼서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어떤 효소의 이런 정확한 미세한 분자 구조가 밝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 이 시점에 의해서 크라이오 EM 덕분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표면 구조가 이렇게 엄청난 해상도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분자 구조를 가지고 항체를 우리가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결합을 하게 되는 항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서 그 항체를 여기서 이제 항체 모습과 얘기한 요 이형화 결합에 의한 요 부위가 바로 그래서 여기 이 부위를 요 항체가 이쪽 부위를 헤비 체인이라고 하고 항체에서 이쪽 작은 부분을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S 단백질의 어떤 특정 부위와 결합하고 있는 분자 모델링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체 결합 테스트를 하고 제대로 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이제 세포를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 세포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 세포 안에 훨씬 더 미세한 단백질 수준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겠다. 이제 각각의 맞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현미경 수준에서 광학 현미경 아니면 심지어 개구리알 같은 경우는 이번 육안으로도 관찰을 할 수 있는 큰 크기이기 때문에 한때 이런 현미경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은 이제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이 개구리알을 하나의 모델 생물로서 개구리를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루기가 이렇게 쉬우니까 이거는. 그러나 요즘은 그래서 더 이상 실험실에서 개구리 가지고 연구하는 실험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미세한 분자의 파인 디테일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현미경들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하나를 이제 원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주사 탐심 현미경이야 라고 하는 것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절대 그런 식으로 생물학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정리하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이 첫 강의를 마치고,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세포막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안으로 슬슬 진입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먼저 이제 세포막의 구성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본 다음에, 왜냐하면은 세포막에는 지금 물론 기본적으로 인지 이중층이 이렇게
기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인지질 이중충들이 그런데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으며 이게 많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포막에는 이 막단백질들 그다음에 그 많은 막단백질들이 밖으로 이 표면으로 이런 이 당들이 올리고당들에게 부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막단백질들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세포막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의 기본 구조인 인지질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사실은 인지질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 인지질들의 그 각 종류들이 종특이적, 조직특이적으로 이들의 비율이 바깥쪽과 세포를 바깥쪽으로 바라보는 이중층이니까 쪽과 안쪽 층의 이 지질 구성 성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 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마치 지방처럼 글리세롤이 세 개의 지방산과 결합을 하는데 그 대신에 하나 이 글리세롤의 세 개의 OH 그룹 중에서 한쪽 부위는 위에 있는 인산과 결합을 함으로써 그 인산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친수성 물질들과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친수성 부위가 훨씬 더 두터워지면서 여기서 다양성을 좀 구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를 우리가 물론 세포 생물학도 아닌 이 시간에 살펴보고 이제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전혀 없으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산기 추가 플러스 여기에 지금 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이제 이 지질의 이름이 파스파티딜 콜린이 돼서 이것을 이제 레시틴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것만이 영양제라고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C라고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게 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기 오게 되면 이건 이름이 포스파티딜 시린이 돼서 이제 P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에탄올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에 인산기와 결합하면 파스파티딜 에탄올아민. 그다음에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당이 붙게 되면은 파스파티딜 이노시톨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지질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는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요 특별한 또 종류의 이건 또 다르잖아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스핑고마이엘린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세포 같은데 막에 많이 두드러지게 존재를 하고 해서 포인트는 여기에 세포 하나를 볼 때 이제 진핵세포에서 물론 이긴데 이 중간중 세포막의 중간 지점을 잘라서 바깥쪽과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하는 분포는 요 인지질의 분포는 세포의 바깥쪽에 훨씬 더 이중층 중에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질은 스핑고마이엘린이 엄청나게 많고 반면에 파스파티딜 에탄올아민 같은 경우는 세포의 이제 세포질 쪽 안쪽으로 훨씬 더 많이 분포해 있고 하는 식으로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CL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물론 안쪽과 바깥쪽에 이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꽤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세포 바깥을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순찰자 구실을 하고 있는 뭐 백혈구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안쪽과 바깥쪽을 사실 구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어가는 아주 노화된 세포라든가 사멸 과정을 겪는 세포 사멸 과정을 겪는 세포라든가 또는 암세포라든가 하는 경우는 이게 뒤집어져 있는 이게 바깥쪽 부분에 이게 안쪽으로 나가고 안쪽이 바깥쪽으로 가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감지를 해서 이거 뭐지 이 세포 뒤집어졌네 내가 고쳐줘야지 옷 거꾸로 입었어요 옷 다시 갈아입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옷 거꾸로 입었네 너 잡아가야 되겠다 하고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어쩌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깥쪽과 안쪽을 일부러 이 세상의 이 모든 생명 활동의 일부러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 작동을 하니까 뭔가 어디서 이득이 오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세포막 자체 화학적인 성질은 우리가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나 세포막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너는 들어가도 되는 친구들은 소수성 물질들이잖아요. 작은 소수성 물질들. 근데 너는 절대 나를 무사 통과 못해. 친수성 물질들은 특히 이온화가 된 친수성 물질들. 수소이온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포막을 마음대로 통과 못하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친수성이 강하냐에 따라서 또 크기가 거기에 따라서 그와 비례해서 또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친수성 물질들을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현상 유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친수성 물질들인데 이 친구들을 통과를 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주기 위해서는 곤란하잖아.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따로 특별한 이 수성 단백질들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만을 위한 전담 게이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수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은 그 게이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심지어 수소도 수소이온을 이렇게 내가 수소이온 펌프 또는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내가 수소이온을 통제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이온들은 칼슘이라든가 매그네슘이라든가 M자가 뭐 이러냐, 소듐이라든가 클로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채널이라고 해서 수성체 중에서 채널 단백질이라고 하는 종류의 이 수성체들이 이 이온들을 각각의 이온들을 따로따로 특이적으로 전담하는 것들이 있고 하는 식으로 많은 수성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얘기로 그럼 세포막에 어떤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것이야 할 때 그러한 운반체 단백질들과 이온 채널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이온들을 운반을 하는 그 채널들 중에서는 채널이 아니라 수성체 중에서는 채널이라고 부르지 않고 펌프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단백질들은 펌프라고 부릴까요? 우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능동적으로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수송을 할 때 수송을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이란 얘기는 농도가 지금 모든 물질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되게 되어 있는데 퍼져나가야 그렇게 엔트로피도 올려주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인데, 그것에 역행을 해서 낮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보내려면 이미 저쪽에 농도가 높은데 이쪽으로 보내는 건 힘이 드는 거죠. 안 돼. 그렇게 하면 원래 자연대로 하면 농도가 높은 그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자연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는 얘기인데 너 왜 일을 거꾸로 하려고 그래?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될 땐 뭐 집어준다고? 에너지 집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ATP를 그래서 사용을 해서 억지로 일을 하게, 억지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니까 막 힘을 쓰니까 펌프와 마치 펌프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이온 같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수송을 하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수송을 하는 그런 수송체를 특별히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시류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그런 이온을 그런 식으로 수송하는 수송체들을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채널 같은 것들과 다르게 또
운반체라고 하는 조금 이온들보다는 조금 더 큰 물질들을 수송하는 그런 운반체들이, 이 운반체 역시 수동적으로 이것을 이제 수송하는 수용체이고, 그 다음에 ATP 같은 것들을, 효소가 여기 있는 거죠. ATP 같은 걸 합성하는 효소들은 세포막에 박혀 있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리셉터들이 있잖아요. 수용체들이. 심지어 이것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림프구라면은, 그러면 세포막 표면에 이런 항체 단백질들이 여기 또 나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포막 단백질들은 지금 방금 간략하게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런 식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수용체에 의해서 외부 환경을 탐지를 한다든가, 또 수용체가 그 리간드와 결합한 후에 신호가 전달이 된다든가 안쪽으로, 그 다음에 수송체 단백질들에 의해서 물질이 안으로 유입되거나 밖으로 방출이 된다든가, 또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세포막 단백질들은 그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요 당들, 올리고당들에 의해서 올리고당을 하나의 인식 표지로 사용을 해가지고서 서로 간에 나 어떤 세포야 라는 아이디 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전체가 다른 자기의 주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구조적인 조정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고, 또 효소도 있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도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고. 자, 그랬을 때 그 막 단백질들은, 이 세포막에 박혀있는 그러한 단백질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당 단백질들입니다. 왜 이들이 전부라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다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 단백질 표면에 올리고당이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올리고당들이 그 어떤 특별한 표면에 부착이 돼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올리고당들은 전부 세포의 외부, 바깥쪽을 향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좀 알아달라고, 자기들을 인식해달라고. 근데 그 당은 그럼 너 어디서 갖고 왔니, 그거를? 그 당 도대체, 약간 보기 좋은데, 그 모자가 아주 예쁜데, 그 모자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저기 가시면요, 조면소포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나, 아니면, 거기서 일단 모자를 사시면 되고요. 거기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골지체라고 하는데 다시 들리셔서 새롭게 거기다가 또 따로 다른 모자로 바꿔 쓰셔도 돼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포막으로 와서 거기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은 전부 이 두 군데에서 세포의 두 서로 다른 소기관에서 그 안에서 그런 당들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당 단백질이 되게 된 그 연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핵세포의 얘기입니다. 소면소포체, 골지체 같은 그런 세포 소기관이 원핵세포, 세균에서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핵세포인 나로서는 그럼 우리 그 원핵세포의 세포막에도 단백질들이 많이 박혀 있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 모자 없는 그냥 민머리라는 얘기 아님, 있어요. 원핵세포도 당 단백질들인데 그 세포막 단백질들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조면소포체, 골지체 같은 그런 확실히 그 안에서 당 부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몰라. 니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그냥 길에서 주웠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에서 줍다니. 누가 길에 모자를 떨어뜨리고 다니나? 하고.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거 투성이라는 얘기죠.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여러 가지 당들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은 이 단백질에 이렇게 붙지 않고 직접 지질에다 직접 당이 붙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이 당분이라는 거는 그 세포 표면을 어떤 특이한, 내가 특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기 다양한 종류의 당이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포 막단백질들은 딱 있는데 그 막단백질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내재성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단백질이 있고, 영어로 페리퍼럴이라고 하는 주변부 단백질. 내재성 단백질과 주변부 단백질은 뭐가 다를까? 앞에 보면 그림으로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내재성, 영어로 인테그리라고 하는 이 단백질들은 전부 자기들의 몸통이 부분들이 세포막 안에 중심에 딱 못 박혀 있듯이 박혀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성 단백질들은 박혀 있는 붙박이들, 페리퍼럴 단백질들은 그러지 않고 묻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안에 이제 인서트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박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주로 대부분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이 내재성 단백질들과 친하다는 관계로 넌 나 알지? 나랑 같이 좀 손붙잡고 있자 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 내재성 단백질들은 전부 세포의 안쪽에 사이토플라즘, 세포질 쪽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바깥쪽에 이렇게 묻어 있다가는 금방 씻겨 내려갈 그런 단백질들인데, 세포의 안쪽에 주로 있으면서 세포막에 박혀 있지 않은 그런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내재성 단백질인지 아닌지 주변부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너 이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돼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는, 알파 나선 구조는 단백질의 2차 구조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용수철처럼 휘어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이 알파 나선 구조인데, 그 알파 나선 구조가 이 단백질을 막의 중심에 안에 들어가서 끼어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막관통이라고, 그러니까 이 알파 나선 구조 자체가 인지질 이중충의 그 소수성 꼬리들 부분에 지방산 꼬리 안에 중심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그 인지질충에 이 단백질이 들어가서 같이 아무 문제 없이 끼어 있으려면은 이들의 표면은, 이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의 표면은 적어도 표면의 어느 일정 부분은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백질 접힘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의 미스터리는 아니지만, 왜 어떻게 이거 가능한지는 알지만, 세포 생물학 시간이었다면 제가 재밌게 설명을 혼자 스스로 자뻑을 하고 있네. 재밌게라니. 네가 언제 재미있었다고. 죄송.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막관통, 보통 단백질에 접히면서 단백질 3차 구조를 만들 때는 소수성 부위들이 안쪽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게 단백질 접힘의 기본적인 하나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감히 바깥쪽에, 소수성 부위들에도 불구하고 감히 바깥쪽에 나와 있을 수가 있어? 일단은 막관통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 요 알파 나선 구조들이 그 인지질의 소수성 부위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이제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충 같은데 끼어 들어가게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들은 전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조면소포체의 그 막은 역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조면소포체의 막의 표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이 세포 막 단백질들은 조면소포체 안에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끼어 들어가고 안쪽으로 조면소포체 내부로 이렇게 보내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막 단백질,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들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조차 역시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자, 거기까지만. 너무 알면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건 막 단백질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거 있어 없어를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들의 아미노산들의 이 서열을 유전자에서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알파 나선 어떤 단백질이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질지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질지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 아미노산 서열을 이렇게 쭉 살펴봐도 요즘 세상에서는 컴퓨터가 정확하게 찝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인님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 나선 구조입니다. 또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전에 강의에서 봤던 CFTR이라고 하는 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낭포성 섬유증을 일으키는 요 채널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이온을 수송하는 그 채널 단백질이 그러니까 세포막에 박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 알파 나선 구조를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7개 아주 튼튼하게 박히겠지. 하나만 박혀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7개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에서 아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면 거의 100%, almost 100% 너는 막단백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부 단백질들은 그런 거 없겠죠. 그래서 암만 주변부 단백질들의 이 아미노산 서열을 쫙 훑어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대로 된 막 관통 알파 나선 구조 역할을 할 만한 곳이 없네. 물론 이 단백질이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단백질들이 알파 나선 구조 또는 베타 병국 구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한 것으로 그들의 고유한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만 그 알파 나선 구조가 표면이 소수성 부위가 표면으로 노출되는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 차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분리가 돼 안 돼 여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부 단백질들은 굳이 이들을 세포막에 있는데 이들만을 분리 추출하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약간의 높은 농도의 염을 사용하면 이들은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 얘기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이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붙어 있는 하나의 이제 화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단백질과의 이렇게 표면이 서로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결합력이 있어서인데, 그 결합력의 대부분의 그 성질은 뭐겠어요, 이게 염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것이 많은 경우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온 결합일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이온 결합을, 그러면 이제 염으로 이제 충분히 방해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재성 단백질들은 그런 염 같은 걸로 그냥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인지질 이중축 막 안에 두텁게 지금 박혀 있게 되니까. 그럼 이들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 뭘 가지고 써야 되겠어요? 세제를 써야지. 왜? 세포막을 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세제를 써야 이들이 밖으로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그런 기준은 너 당 가지고 있어? 당 단백질이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주변부 단백질들은 그 태생적으로 이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쪽으로 수송되어 오는 경로가 이런 세포막 단백질들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막 단백질들은 조면소포체의 표면에서 만들어져서
조면소포체 안에서 일단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그 안쪽에서 당이 부착이 되고 그것이 골지로 와서 또 당이 부착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으로 이동이 돼서 흘러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100% 당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올리고당을.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내재성 막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을 이 트랜스멤브레인, 영어로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나선 구조들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여긴 또 이것이 이제 GPCR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G 단백질 카플드 리셉터 프로틴이라고 해서 이렇게 GPCR은 뭐 6, 7개 정도의 GPCR은 제대로 7개의 사실은 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포막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물론 이 그림은 무엇을 표시해 주냐면, 물론 세포막에 이렇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으면 절대 세포막에 못 들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베타 병풍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포막에 붙어 있는 유명한 단백질이 세균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포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이것은 이 베타 병풍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주로 세포막으로 가는 그런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파 나선이냐 베타 병풍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표면에 소수점 부위를 띄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가 그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주변부 단백질들은 분리하는데 세제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변부 단백질들은 당 단백질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